오늘의 사연은 59세 가정주부 최윤정님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북카페와 그곳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인연, 그리고 그 후 삶의 격변까지. 이 사연은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존재감의 갈망과 인생 후반에 찾아온 변화에 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시작하기 전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함께 윤정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59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거울을 보는데 오늘따라 더 깊어진 것 같은 눈가의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으로 그 주름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들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아마도 아이들을 키우며 밤새 끙끙 앓던 날들, 남편의 출세를 위해 완벽한 내조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홀로 남겨진 지금까지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결과겠지요. 제 삶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이제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이 간간히 정막을 깨뜨릴 뿐 대화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남편과 나눈 오늘의 대화라고는 밥 먹었어요? 와, 네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동네 작은 북카페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북카페 창문에 붙은 작은 전단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 중년의 독서 모임이라는 제목 아래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울컥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미 59세, 젊음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는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 씨, 당신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곳에 어울릴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그 전단지는 저를 자꾸만 유혹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독서 모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모임 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였을까요? 저는 그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북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도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작은 북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독서 모임 오신 분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저에게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도훈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의 리더죠. 어서 오세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된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느낌. 최윤정입니다. 처음이라 좀 긴장됐네요.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책을 많이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윤정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건 항상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는 저를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 저보다 젊어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도운을 향한 은근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였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도우는 제가 한 발언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정님,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이세요.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책의 본질을 꿰뚫으셨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을까요? 가족들에게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도우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윤정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아마도 그는 TV를 보거나 이미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집에 없다는 것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네, 좋아요. 북카페의 한적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는 조용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도우는 제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물었더니 48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1살이나 어렸습니다. 출판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책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묻자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온 세월, 점점 멀어지는 가족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공허함까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가는 것 같아요. 최윤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 같고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운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님,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 안에는 아직도 빛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발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누군가 저를 최윤정이라는 한 사람을 봐주길 바랐던 시간들.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윤정님을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자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거울 앞에 더 오래 서서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품 가게에 들러 오랜만에 새 립스틱을 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고 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독서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한 구석에 걸려있던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우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직 저만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윤정님.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름답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가요? 결혼 초에도 남편은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과 함께 그런 말들은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의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전설을 따라가는 이야기. 토론 중에 도우는 자꾸만 제 눈을 바라보았고 제 의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이번에도 도우는 저를 카페의 한적한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실은 윤정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아직 출간되지 않은 원고였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책인데 윤정님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당신처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분은 드물거든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제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원고는 중년의 삶과 재발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님,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세월이 만든 깊이가 있어요. 젊은 여자들에게는 없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덮었을 때 뿌리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따스함이 제 안에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준비 중인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있는데 함께 가주셨으면 해요. 주말은 늘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남편은 골프나 친구 모임으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저에게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독서 모임 관련 행사가 있어서 참석할 것 같아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제 부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말, 도훈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작가와의 대화는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도훈이 제게 보내는 특별한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신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와인 한 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정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말하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첫눈에 반했어요. 와인 한 잔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48대 세련된 남자가 제게 반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게다가 당신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그는 제 말을 자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 행복하세요? 정말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던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행복이란 단어는 제 삶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윤정님. 그날 밤, 도훈은 제게 키스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그의 차 안에서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욕망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만나요. 그 말을 남기고 도훈은 저를 집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죄책감과 설렘 사이를 오갔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고 저 역시 제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 얼굴의 주름, 처진 피부,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도훈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만든 깊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나이와 경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도훈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저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직 여자였습니다. 도훈은 제게 잊고 있던 감각들을 하나하나 되살려 주었고 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젊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윤정님은 정말 특별해요. 내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도.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독서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5주째 만남에서 도우는 제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윤정님, 당신에게 있어 지금의 결혼은 무슨 의미인가요? 행복하신가요?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이에요. 30년 이상 함께한 습관.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떠나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퇴하면 제주도에 내려가려고 해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책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고 싶어요. 윤정님과 함께라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전 가족이 있고 당신의 아이들은 이미 다 자랐잖아요.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당신도 이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래요. 저에게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도훈 옆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 설렘,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도훈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윤정님만의 그 깊이와 지혜, 그리고 따뜻함을. 남은 인생은 나만 바라봐요. 그의 말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 제주도에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금이 필요해요. 도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3천만 원 정도면 계약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큰 부담이라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적금을 좀 들고 있었어요. 비상금이라고 할까요? 남편 모르게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 내고 남은 돈, 친정어머니 병원비로 쓰려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쓰지 못한 돈,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친정과 시댁에 용돈 드리고 남은 돈들을 조금씩 모아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유일하게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한 거잖아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곧 다가올 행복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윤정님. 이걸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게요. 한 달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그는 정성스럽게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2주 후에 제주도에 같이 가서 집을 보러 가요. 그때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렘으로 가득 찬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고 편지도 썼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도훈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로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윤정님. 출판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 제주도 방문을 다음 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불안했지만
이해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이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해요. 지방 출장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도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진행자가 와서 모임을 진행했고 도훈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이 일한다던 그 출판사예요. 강도훈이라는 직원을 찾는데요. 전화를 받은 여직원의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강도훈이요? 그런 분은 저희 출판사에 없는데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출판 기획자로 일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부서인가요? 아니요. 저희 회사에 강도훈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없어요.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 그의 직업도, 그의 사랑 고백도, 그의 미래 계획도.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독서 모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강도훈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모임을 이끌었나요? 작년 가을부터요. 여러 북카페를 돌아다니며 독서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돈을 빌려주신 건 아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북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중년 여성분들에게 접근해서 관심을 보이다가 돈을 빌려 사라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독서 모임에는 저 말고도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모두 도훈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도훈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무작정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훈과 자주 만나던 그 카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앉아 있었을까. 문득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다른 여성과 함께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표정으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도훈은 제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천만 원의 돈보다 더 아픈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아름답다고, 깊이가 있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단지 돈을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아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었고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최윤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관계가 경찰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 관계에서 돈을 떼인 중년 여성. 또 하나의 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준비했던 그 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윤정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 그와의 불륜, 그리고 3천만 원의 사기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널 믿을 수 있겠니?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은 전화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 신뢰, 자존감, 그리고 미래.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이제 자신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아이들은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 북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도훈과의 만남, 설렘, 그리고 배신까지. 망설이다가 북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는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책장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회복의 시간. 그 책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책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을까요?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것을 도훈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제가 찾아야 했던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센터를 찾았고 중년 여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몇몇은 도훈의 이름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저도 2천만 원을 잃었어요. 저는 퇴직금 전부를.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경찰에 함께 신고도 했지만 여전히 도훈을 잡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조금씩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밥상에서 가끔 제 눈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들은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상담사의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북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책과 지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독서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자 학생이에요. 리더인 정선미 씨가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도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또 다른 중년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분노와 수치심으로 도망쳤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훈 씨. 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경찰서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 사본이에요. 이제 피해자가 많아져서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여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도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저처럼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달라 보여. 전보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처음으로 그가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다시 그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거닐다가 문득 노르웨이의 숲을 발견했습니다. 도훈과 처음 만났던 날 읽었던 그 책이었습니다.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이 제게 아픔이 아닌 성장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도훈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식은 제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남편과 저는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에서 벗어나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59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증거이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선 역사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윤정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시간이야.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가 아닌 제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이제 제가 새로운 회원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도훈과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여성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치유되어 갑시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아픔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니까요. 가끔은 그날을 떠올리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 3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돈은 제가 자신을 찾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찾은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잃은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제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장을 향해. 윤정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